65세에서 75세, 흔히들 이 시기를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아이들은 이미 제자리를 찾았고 직장에서는 어느 정도 역할을 마무리한 뒤 은퇴라는 새로운 장을 준비하는 때, 많은 분들이 이제야 한숨 돌리겠다, 이제부터는 내 시간을 살아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여유라는 틈 사이로 우리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작은 위험들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무섭고 사소하기 때문에 더욱 방심하게 되는 위험들.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작은 균열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몸과 마음이 변화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변화가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온다고 착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다든지 갑자기 혈압이 오르는 것처럼 느끼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작은 피로와 습관이 아주 천천히 조용히 몸을 약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황금기는 그 결과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기일 뿐입니다. 특히 주변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젊은이들보다 더 잘 움직여. 내 나이에 이 정도면 괜찮지. 예전이랑 똑같아. 아무 문제 없어. 이런 말들을 하며 자신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강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 이렇게 말하는 분호도 실제로 위험에 가장 먼저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 바로 그 자존심이 위험을 부르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65세 이상 노년층의 입원 사유 1위는 큰 질병이 아닙니다. 바로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된 사고입니다. 작은 넘어짐, 작은 충돌, 작은 실수. 하지만 이 작은 사고가 가져오는 결과는 절대 작지 않습니다. 고관절 골절로 1년 안에 다시 걷지 못하게 되는 비율은 무려 40%에 가깝고 그중 다시 독립적인 생활로 복귀하는 비율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황금기는 분명 아름다운 시기지만 준비가 없다면 그 아름다움은 너무 쉽게 깨져버립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단순히 위험을 경고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기를 진짜 황금기답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황금기는 저절로 황금빛으로 빛나는 시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더 섬세해지고 몸과 마음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삶을 지혜롭게 조율해 나갈 때 비로소 황금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의 진짜 위험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으려는 마음, 그리고 작은 변화들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전에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숨이 예전보다 조금 더 차다든지, 계단 오르기가 예전만큼 쉽지 않다든지, 가끔씩 어지러움이 온다든지, 밤에 잠이 얕아지는 등 눈에 띄지 않는 변화들이 쌓여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나이 탓으로만 돌리며 방치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변명거리가 아니라 관리 신호입니다. 관리하면 지킬 수 있고 준비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황금기의 진짜 위험은 눈에 보이는 큰 병이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반복해온 작은 습관과 자존심 속에서 자라는 미세한 균열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그 균열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살펴보며 앞으로의 삶을 더 단단하게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80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더 단단하고 더 행복한 황금기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 중 하나는 바로 균형 감각입니다. 예전에는 눈을 감고도 금방 중심을 잡았던 발걸음이 이제는 조금만 빨리 움직여도 흔들리기도 하고 좁은 공간을 지날 때 스치듯 부딪히는 일도 늘어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 작은 변화가 노년기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는 심각한 위험의 시작입니다. 한국의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응급실 방문 원인 1위는 낙상, 즉 넘어짐입니다. 단순히 무릎을 다치는 정도가 아니라 고관절 골절이나 척추 압박 골절처럼 삶의 독립성을 송두리째 흔드는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한 어르신에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넘어진 건 1초였지만 다시 걷는 데는 1년이 걸렸다. 그만큼 한 번의 실수가 인생의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노년층에서의 넘어짐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뼈의 밀도가 60대부터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충격을 받으면 쉽게 부러지고 근육량도 줄어들어 회복이 훨씬 더디게 진행됩니다. 실제로 고관절 골절 후 6개월 안에 다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비율은 50%가 차에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낙상을 노년기의 조용한 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결코 사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넘어짐은 예방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조심하고 생활 환경을 조금만 더 안전하게 바꿨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는 욕실과 주방입니다. 바닥은 젖기 쉽고 좁은 공간에서 움직이다 보면 미끄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거나 샤워실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을 불편하거나 번거롭다는 이유로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준비가 넘어짐을 30% 이상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계단의 모서리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는 것만으로도 사고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할 때마다 늘 한 가지 비유를 사용합니다. 집은 평생 함께한 친구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친구도 우리가 다시 손봐줘야 할 부분이 생긴다. 집도 나이 들고 우리는 그 집을 우리 몸에 맞게 다시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일상에서도 조심해야 할 부분은 너무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몸을 틀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한 번에 힘을 주는 동작들은 허리와 무릎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새벽에 일어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혈압이 낮아지고 어지러움이 쉽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균형을 잃기 쉬운데 많은 분들이 서둘러 움직이면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침 첫걸음을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앉아서 호흡을 한번 고르고 일어나세요. 10초만 천천히 움직여도 사고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보조도구 사용에 대한 오해입니다. 지팡이나 보행기를 사용하는 것을 자존심 때문에 꺼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보조도구는 당신이 약해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더 안전하고 오래 걸을 수 있게 도와주는 지혜의 도구입니다. 실제로 보행 보조기구 사용 시 넘어짐 위험은 40% 가까이 줄어들며 심리적 안정감도 증가합니다. 반대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몸이 더 경직되고 걸음이 짧아지며 균형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건 자존심이 아니라 안전입니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가족과의 소통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혼자 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고는 언제나 혼자 있을 때 발생합니다.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는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설령 그 일이 사소해 보여도 그 사소한 순간이 가장 큰 사고와 연결됩니다. 실제로 낙상 사고의 60%가 혼자 집안일을 하다가 발생합니다. 그러니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가족을 안심시키는 방법입니다. 낙상 예방은 결국 생활 전체를 재정비하는 일입니다. 예전처럼 모든 걸 혼자 해내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몸은 변하고 있고 그 변화에 맞춰 삶을 바꿔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지혜입니다.
넘어짐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노년기의 삶을 좌우하는 갈림길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그 시간을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하게, 더 자존감 있게 살아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불안은 바로 돈에 관한 문제입니다. 젊었을 때에는 몸이 움직이면 어떻게든 일해서 벌 수 있었습니다. 하루 더 일하면 다음 달이 조금이나마 편안해졌고, 조금 무리하면 그만큼 수입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60대 중반을 지나 70대에 가까워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일하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거나 건강이 먼저 걱정되는 나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는 벌 수 있는가 보다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그냥 아껴 쓰면 되지 라고 말하지만 사실 절약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지출이 나이가 들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의료비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합니다. 한국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70대의 연평균 의료비는 40대의 3배, 50대의 2배가 넘습니다. 병원비, 약값, 검사비 이런 것들이 쌓이면 절약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지출의 벽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래서 노년기의 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 즉 재정적 독립입니다. 단순히 돈을 모아둔다는 개념을 넘어 자존심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힘이기도 합니다.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준비가 부족하면 마음과는 다르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생기는 미묘한 거리감, 말하지 않아도 서로 느껴지는 부담, 이런 감정들은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돈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노년기의 품위와 자유를 지키는 마지막 방패이다. 많은 분들이 연금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한국의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기본 생활은 가능할지 몰라도 병원비나 갑작스러운 지출까지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물가 상승률은 매년 올라가는데 연금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5세에서 75세 사이, 바로 지금이 재정적 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도 말합니다. 나이가 더 들면 선택지가 줄어들고 움직일 수 있는 범위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고 있는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핵심에 집중하고 있는가, 나의 속도에 맞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 두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계속 금전적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랑이지만 때로는 노년의 가장 큰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자녀 역시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어느 순간부터는 부모가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갑작스러운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년기에는 금전적 경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지만 재정은 분명하게 관리해야 서로의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또한 절약만을 강조하는 태도도 위험합니다. 노년기에 지나친 절약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싸구려 음식, 영양 부족한 식단, 오래된 물건을 그대로 쓰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래 절약은 지혜지만 지나치면 그 지혜가 오히려 삶의 질을 파괴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지출, 안전을 위한 지출, 밝고 따뜻한 삶을 위한 지출은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젊을 때는 자신보다 가족을 위해 쓰는 돈이 많았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한 지출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고생해온 몸과 마음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보답입니다. 재정 독립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작은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고정 지출을 점검하고 보험이나 필요 없는 구독 서비스를 정리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장성 보험을 재검토하는 것만으로도 재정적 여유가 생깁니다. 또한 소액이더라도 꾸준히 저축하거나 금융상품을 활용하면 향후 예기치 않은 지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할 필요도 큰돈이 필요도 없습니다. 흐름을 바꾸는 것, 버티는 힘을 만드는 것, 그것이 재정 독립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정 독립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 사회적 관계도 더 편안해지고, 삶의 선택도 자유로워집니다. 반대로 경제적 불안은 몸과 마음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고 사람을 점점 더 작고 위축되게 합니다. 노년기의 행복은 얼마나 안정적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재정은 가장 먼저 다져야 할 기초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 걸음이 내일의 자유를 지킬 것입니다. 60대 후반에 접어들면 사람의 몸은 더 이상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도 젊을 때처럼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말로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그 말 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몸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느낌, 허리가 뻐근한 아침, 밤마다 뒤척이며 찾아오는 불면, 계단을 오를 때 몰래 찾아오는 가벼운 현기증. 이것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우리가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그 신호는 더 큰 문제로 돌아옵니다. 젊을 때는 무리한 일을 해도 다음 날이면 금방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의 몸은 회복 속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근육량도 매년 1%씩 감소하고 혈관도 탄력을 잃어 조금만 무리해도 혈압이 크게 흔들립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나이가 들수록 밤사이 회복해야 하는 에너지의 양이 급격히 늘어나지만 실제로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속도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60대 중반 이후에는 무리하지 않는 것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전략이 됩니다. 제 경험상 과로로 큰 병을 얻은 분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도 그냥 버티면 되는 줄 알았어. 그동안 그래 왔으니까. 하지만 몸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경고를 견딜 만큼 견디다가 한순간에 한계점을 넘는 것입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환자 중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온 환자의 40%가 사고 전 2주 동안 과로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즉, 과로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이 됩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60대 후반의 노년층이 하루 6시간 이상 서서 일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 경우 허리 디스크나 척추 협착증 발병률이 3배 이상 증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노년기의 몸은 이미 수십 년간의 사용으로 지쳐있고 단단해 보이지만 안쪽은 약해져 있습니다. 나무도 수령이 높아지면 조금의 바람에도 쉽게 부러지듯 우리의 몸도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분들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평생 해오던 방식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몸을 사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몸이 아파도 참고 피곤해도 견디고 힘들어도 버티는 것이 당연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몸과 지금의 몸은 다릅니다. 과거의 방식으로 현재를 살려 하면 몸은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년기는
몸이 원하는 속도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지혜는 참아내는 힘이 아니라 휴식하는 기술에 있습니다. 휴식은 절대 게으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휴식은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불필요한 과로를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이상 감소한다고.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도 모르게 과로를 반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집안을 청소하고 무거운 장을 보고 손주를 돌보고 쉬지 않고 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은 몸을 빨리 소모시키고 결국 병원에 가서야 왜 이제야 오셨어요?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을 보며 한 가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힘을 얼마나 쓰느냐가 아니라 힘을 얼마나 아끼느냐로 결정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몸이 보내는 신호는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숨이 차다면 심장과 폐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뜻이고, 다리가 자주 저린다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잠이 잘 오지 않는다면 몸이 과로로 긴장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신호들을 무시한 채 과로를 반복하는 것은 자신의 몸을 적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일은 몸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몸이 힘들다고 말할 때 멈춰서는 용기, 낮잠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잠시 눈을 붙이는 여유, 무거운 물건을 들지 않겠다는 결심, 이런 작은 선택들이 병을 막고 긴 세월을 지켜냅니다. 노년기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건 속도가 아니라 지속력입니다.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과로는 몸을 빠르게 소진시키고 삶을 짧게 만들지만 휴식은 몸을 다시 회복시키고 삶을 연장해 줍니다. 여러분은 이미 평생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몸이 요구하는 속도를 존중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고 과로의 대가를 미리 막는 것. 이것이야말로 남은 황금기를 더 길고 더 빛나게 만드는 진짜 비결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간관계는 단순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민감하고 더 깊어집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일이 많다는 핑계로 갈등이 지나가기도 하고 외로움이 느껴져도 금세 잊힌 채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60대 후반, 70대에 가까워지면 마음을 지탱해주던 많은 것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직장은 더 이상 우리의 일상을 채우지 않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으로 멀어지고 주변 친구들도 건강 문제로 자주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삶이 조용해지는 만큼 내면의 감정들은 더 크게 울립니다. 이 시기부터는 관계, 외로움, 그리고 재혼이라는 민감한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우선 배우자와의 관계는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심리적 기반입니다. 젊을 때는 서로의 삶이 바쁘고 아이 양육이나 생계 문제에 치여 깊은 대화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둘만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평생 미뤄왔던 감정이나 갈등이 갑자기 떠오르기도 합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오해, 생활 속 작은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다가옵니다. 많은 부부들이 노년기에도 여전히 사소한 일을 가지고 싸우고 그 싸움이 며칠씩 이어지곤 합니다. 특히 고집과 자존심이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옳다는 생각이 부딪히며 갈등이 더 쉽게 커집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부부를 지켜보며 한 가지 확실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노년기의 다툼은 결국 건강을 해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수면을 망가뜨리며 당뇨와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킵니다. 실제로 스트레스가 심한 노년층은 심장질환 위험이 2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즉, 부부싸움은 단순한 감정 소모가 아니라 몸을 직접 해치는 행동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무엇보다 관계의 온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짜증스러운 말투가 사실은 외로움의 표현일 수도 있고,
무심하게 들린 행동이 사실은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세월을 사랑하세요. 배우자는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한 기억의 증인이며 마지막 길까지 함께 걸어갈 중요한 존재입니다. 서로의 고집을 꺾는 싸움보다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대화가 훨씬 더 필요할 시기입니다. 그리고 노년기에 가장 조심해야 하는 감정 중 하나는 바로 외로움입니다. 노년층 우울증의 70% 원인이 외로움에서 시작된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건강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외로움은 혈압을 올리고 수면을 불안하게 만들며 심지어 치매 위험도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재혼을 고민합니다. TV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새로운 만남이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재혼이 행복한 결과를 가져온 사례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절대 가볍게 선택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재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 재산 문제, 생활 습관의 차이 등 수많은 요소가 얽혀있는 복잡한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년기의 재혼은 많은 오해를 낳기 쉽습니다. 서로의 생활 방식이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에 작은 차이도 크게 느껴지고 자녀의 반대나 유산 분쟁 문제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빠르게 재혼을 선택했다가 몇 달 만에 큰 스트레스와 갈등 속에서 다시 혼자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선택한 길이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외로움 때문에 재혼을 서두르지 마세요.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결혼만이 아닙니다. 노년기에는 친구 관계를 넓히거나 취미 활동을 시작하거나 동네 모임이나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훨씬 건강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채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하는 관계의 선택지를 넓히는 것입니다. 재혼을 고려한다면 절대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시간을 들여 상대를 알아가야 합니다. 서로의 건강, 경제 상황, 생활 방식, 자녀 관계 등 현실적인 부분을 솔직하게 나누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감정만으로 결정하는 재혼은 대부분 후회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고립된 삶에서 벗어나 함께 삶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깊다면 그것은 분명히 아름다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관계는 젊을 때보다 훨씬 섬세합니다. 상처는 더 깊게 다가오고 위로는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인간관계는 단순한 감정보다 배려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살아온 세월만큼의 고집을 내려놓고 상대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 관계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노년기의 관계가 가져다주는 진짜 의미입니다. 외로움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만 진심 어린 관계는 우리를 다시 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더 따뜻하고 더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문제는 그 어떤 고민보다 더 깊고 더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젊을 때는 직장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혹은 더 넓은 집을 원해서 이사를 반복했지만 70세에 가까워지면 더 이상 새로운 공간이 설렘이 아니라 불안으로 다가옵니다. 익숙한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수십 년의 세월과 기억, 우리가 함께 웃고 울었던 장면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집이라는 공간 자체가 우리의 역사이자 삶의 무게를 지탱해주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이 말합니다. 나는 이 집에서 늙고 싶다. 이 말 속에는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나이를 먹어갈수록 커져가는 존재의 안정감, 그리고 스스로의 삶을 지켜내고자 하는 깊은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나이가 들면 집에서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계단이 부담이 되고 욕실에서 미끄러질까 두려워지고 고장이 나도 쉽게 고칠 수 없으며 갑작스러운 위급 상황이 발생할 때 도움을 요청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자신들과 함께 살 것을 권유합니다. 물론 그 마음은 깊은 사랑과 걱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언제나 좋은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집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삶의 일부를 내려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환경은 불편하고 낯설고 때로는 외로움을 더 크게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노년층이 이사를 한 후 우울감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익숙함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안정감은 몸과 마음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가능하다면 집을 지키세요. 단, 집을 현재의 몸에 맞게 새롭게 조정해야 합니다. 손잡이를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장치를 붙이고 복잡한 구조의 가구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집은 더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바뀝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이라면 비상벨, 문턱 제거, 스마트 조명 같은 작은 변화가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집을 떠나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집을 다시 지금의 나에게 맞게 만드는 과정일 뿐입니다. 집은 도망쳐야 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품어야 할 공간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걷기가 힘들어지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거나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결정을 실패나 포기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양원 입소는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이 요구하는 하나의 선택일 뿐입니다. 다만 이 선택은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많은 노년층이 요양원에 들어간 후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은 편안함이 아니라 고립감입니다. 편의와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이지만 낯선 환경과 규칙,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 정서적인 외로움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서적 안정은 신체적 건강만큼 중요합니다. 감정이 약해지면 몸도 약해지고 몸이 약해지면 다시 마음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요양원을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집에서 버틸 방법을 먼저 찾아라. 방문 간호 서비스, 돌봄 서비스, 지역복지센터 프로그램, 응급 호출 시스템 등 다양한 지원을 활용하면 집에서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으며 집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결정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어도 안전한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 공간을 선택하는 문제는 단순히 보금자리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로 남고 싶은가를 결정하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나의 존엄, 나의 독립성, 나의 감정, 나의 기억. 그 모든 것을 지켜주는 공간이 어디인지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자녀의 의견이나 주변의 조언은 참고가 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반드시 본인의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노년기의 자기 결정권이며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존중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공간에 있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집에 머무르든 요양원을 선택하든 그 결정이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노년기는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가장 온전히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머물든 그 공간이 따뜻하고 안전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는 곳이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6부에 걸쳐 이야기한 모든 내용은 한 가지 진실로 이어집니다. 노년기의 삶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넘어짐을 예방하는 작은 습관,
과로를 멈추는 지혜, 재정적 독립을 지키는 용기, 관계를 어루만지는 따뜻함, 집을 지키는 결심,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마지막 황금기를 더 빛나게 할 것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남은 20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더 따뜻하게 비춰줄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깊이 박혀있는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편안해질 거라는 믿음입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참고 견디고 책임을 다하면 노후에는 자연스럽게 행복이 따라올 거라고 배워왔습니다. 이 믿음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이 절반만 맞는 말이라는 데 있습니다. 만약 이 믿음이 완전히 옳았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60대, 70대 분들 대부분은 이미 만족스럽고 평온한 노후를 살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가 기대되십니까? 오늘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그냥 또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하는 생각부터 드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말이 없어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평생 너무 성실하게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는 누구보다 먼저 출근했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도 가족을 위해, 미래를 위해 시간을 반납했습니다. 자식 교육을 위해 내 취미와 꿈은 뒤로 미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는 말을 수없이 되뇌며 30년,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 노후는 자동으로 보장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은퇴하고 나니 남은 것은 자유가 아니라 공허함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습니다. 출근할 필요도 급히 준비할 이유도 없습니다. 처음 며칠은 좋습니다. 늦잠도 자고 TV도 보고 유튜브도 마음껏 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 한편이 비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쉬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사라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역할이 있을 때 자신이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낍니다. 더 아이러니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60대는 아직 충분히 건강합니다. 걷는데 큰 문제가 없고 머리도 또렷합니다. 앞으로 20년, 어쩌면 30년을 더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긴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 합니다. 친구를 만나면 이야기는 늘 비슷합니다. 건강 이야기, 자식 이야기, 손주 이야기, 집값과 주식 이야기. 몇 번 반복하다 보면 그 대화마저도 피곤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나.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의 상태는 정말 쉬는 걸까요? 아니면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쉬는 것과 무너지는 것은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마음의 상태는 전혀 다릅니다. 쉬고 있을 때 사람은 회복됩니다. 하지만 무너질 때 사람은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통계는 이 현실을 냉정하게 보여줍니다. 최근 10년 사이 60대 이상의 우울증 진단 비율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은퇴 후 2, 3년 사이에 우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절반 이상이 자주 외롭다고 답합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평생 근면과 성실만 배우고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법은 배웠지만 즐겁게 사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남을 위해 사는 법은 익숙하지만 나를 위해 사는 법은 낯섭니다. 그래서 은퇴와 동시에 삶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동안
나를 움직이던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성실함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성실함은 분명히 인생의 큰 자산입니다. 문제는 성실함 하나만으로는 60 이후의 삶을 지탱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60부터는 전혀 다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더 열심히 하는 능력이 아니라 다르게 사는 능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당황합니다. 그럼 이제 와서 뭘 어떻게 바꾸라는 말인가? 이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하라는 건가?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거창한 도전이 아닙니다. 회사를 차리거나 대단한 목표를 세우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준으로 하루를 바라보는 연습을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해야 하는 일의 연속이었다면 이제부터의 삶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삶은 점점 말라갑니다. 반대로 이 전환이 이루어지는 순간 같은 하루라도 전혀 다른 색을 띠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전환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실함으로 살아온 분들이 왜 갑자기 허무해지는지, 그리고 그 허무를 어떻게 새로운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지를 차분히 풀어가려 합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성실함이 있었기에 이제는 다른 삶을 시도할 자격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말이 내 이야기 같다는 느낌을 조금이라도 받으셨다면 이 다음 이야기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은퇴 이후 사람들이 가장 크게 흔들리는 순간, 그리고 그 공허함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변화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은퇴라는 말은 오랫동안 달콤하게 들려왔습니다.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며 시간은 온전히 내 것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를 목표로 참고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시간이 오면 예상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 찾아옵니다. 자유가 아니라 공허함입니다. 해야 할 일이 사라진 자리에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이 남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일 자체보다 일이 주던 구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출근 시간, 회의 일정, 마감 기한, 누군가의 연락, 이런 것들이 하루의 뼈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은퇴와 함께 이 구조가 한순간에 사라지면 하루는 길고 느슨해집니다. 처음에는 좋습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면 시간은 축복이 아니라 부담으로 변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정하지 않으면 하루는 쉽게 흘러가 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가장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의 부재가 아니라 쓸모있다는 감각의 상실이 담겨 있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필요했던 사람이 갑자기 아무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 이것이 은퇴 후 공허함의 본질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은퇴를 역할 상실, 롤 러스이라고 부릅니다. 직함과 직무가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역할을 통해 확인되던 자기 정체성도 함께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면 사람은 쉽게 무기력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은퇴 후 우울감이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은퇴 직후 2~3년 사이에 우울 증상을 경험하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평생 직업 정체성이 강했던 만큼 그 공백을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이라고 다르지는 않습니다. 자녀 양육과 가사라는 역할이 줄어든 뒤 비슷한 공허함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역할이 사라진 뒤에 남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전 동료를 만나고 예전 친구를 찾고 예전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물론 추억을 나누는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대화가 현재와 미래를 향하지 못하고 과거에만 머무를 때 사람은 점점 늙어간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대화의 주제가 늘 건강, 자식, 돈 이야기로만 흐를 때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이야기는 이제 끝난 걸까? 더 안타까운 점은 많은 분들이 이 공허함을 자기 탓으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해서 그런가? 원래 성격이 그런가 하며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평생 열심히 하는 법만 배워온 사람이 갑자기 의미를 만드는 법을 알 수는 없습니다.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의 공허함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설계하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우울로 이어지고 제대로 읽으면 변화의 출발점이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신호를 두려워한다는 점입니다. 익숙했던 기준이 사라진 자리에 낯선 질문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무겁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시 TV를 켜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생각을 미룹니다. 하지만 생각을 미룰수록 공허함은 더 커집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지만 시간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그래서 은퇴 후 가장 위험한 것은 몸의 노화보다 마음의 정체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새로운 목표를 억지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는 압박은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필요한 것은 관점을 바꾸는 일입니다. 이제까지의 삶이 성과 중심이었다면 앞으로의 삶은 의미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성과는 남이 평가하지만 의미는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받아들이는 순간 삶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은퇴 후 공허함을 잘 넘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은퇴를 끝이 아니라 전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직업은 내려놓았지만 삶 자체를 내려놓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삶의 무대를 바꾸었습니다. 회사가 아닌 일상에서, 경쟁이 아닌 경험 속에서, 평가가 아닌 만족 속에서 자신을 다시 정의했습니다. 이 전환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익숙했던 방식에서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준비한 만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한 자유는 공허가 되지만 방향을 가진 자유는 가능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공허함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평생 성실함의 상징처럼 살았던 한 사람이 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는지 말입니다. 그 선택은 극단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60 이후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박민수 씨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30년 넘게 대학에서 강의했고 연구실 불은 늘 늦은 밤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강의를 준비하고 밤 12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논문 마감, 학회 발표, 학생 지도. 그의 하루는 늘 빽빽했고 사람들은 그를 두고 정말 성실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민수 씨 스스로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언젠가는 편안해질 거라고 말입니다. 정년 퇴직을 맞이하던 날 그는 박수를 받으며 강단을 내려왔습니다. 수고했다는 말, 존경한다는 인사, 그동안 감사했다는 제자들의 메시지. 그 순간만큼은 자신의 인생이 옳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처음 몇 달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늦잠을 자고 아침 햇살을 느끼며 커피를 마셨고 평일 낮에 TV를 켜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아침에 눈을 뜨는 일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해야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친구를 만나도 대화는 금세 끊겼습니다. 예전에는 강의 이야기, 연구 이야기로 몇 시간도 부족했는데 이제는 건강과 자식 이야기만 반복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자주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뭐지? 학교에 잠시 들른 날도 있었습니다. 후배 교수들이 반갑게 인사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연구실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순간 가슴 한쪽이 텅 빈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설명해주던 교수라는 단어가 사라지자 남은 것은 이름 석자뿐이었습니다. 그때 박민수 씨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정말 무너질지도 모르겠다. 그는 자신이 우울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늘어날수록 생각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자신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전남의 작은 섬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병원도 많지 않고 편의시설도 부족한 곳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아내는 불편한 생활을 걱정했고 자식들은 왜 굳이 거기까지 가야 하느냐 꼬물었습니다. 하지만 박민수 씨는 이번만큼은 자신의 판단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감각을 믿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섬에 도착한 첫날은 생각보다 더 막막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학력과 경력은 그곳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서울에서 온 박 씨일 뿐이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집안에만 머물렀습니다. 할 일도 없고 말 걸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피했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이곳에서는 피할 수 없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집 앞 바닷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적도 없이 걷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파도 소리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바람의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서울에서는 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머리가 조금씩 비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걷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을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습니다. 낚시 한번 해볼래요? 박민수 씨는 낚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못합니다 라는 말 대신 해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낚싯줄을 던지는 법도 서툴렀고 손에 물집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시간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음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며칠 뒤에는 텃밭을 가꾸는 일도 도왔습니다. 흙을 만지고 모종을 심고 땀을 흘렸습니다. 손에 흙이 묻는 것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해가 질 무렵에는 묘한 만족감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노트를 꺼내 처음으로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좋았고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다. 아주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문장을 쓰는 순간 그는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박민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머리로만 살아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남들의 평가, 사회의 기준, 성공이라는 단어에 맞춰 자신을 끊임없이 조정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섬에서는 아무도 그를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었습니다. 그 자유가 그를 다시 숨쉬게 만들었습니다. 1년 뒤 옛 제자가 섬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름은 늘었지만 박민수 씨의 눈빛은 오히려 더 또렷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여기서 뭐 하세요? 시간 낭비 아닌가요? 박민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을 만들고 있네.
예전에는 남의 이론을 가르쳤지만 지금은 내 하루를 창조하고 있지. 이 말 속에는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박민수 씨는 도망친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성실함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성실함을 자신에게로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60 이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박민수 씨의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 그리고 그가 말한 창조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변화는 다시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민수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건 특별한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야. 교수였으니까, 여유가 있었으니까 할 수 있었던 선택이지. 하지만 이것은 아주 흔한 오해입니다. 박민수 씨의 변화에서 핵심은 장소도 직업도 돈도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그가 삶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점의 이름이 바로 창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조라는 말을 들으면 예술가를 떠올립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소설을 쓰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런 재능이 없어. 창조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야. 하지만 이것은 창조를 너무 좁게 이해한 결과입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엮어내는 힘에 가깝습니다. 박민수 씨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그는 섬에 가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교수로 살며 몸에 밴 습관들, 관찰하는 태도, 기록하는 방식, 질문하는 사고를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다만 그것을 논문과 강의가 아니라 바다와 낚시, 텃밭과 하루의 기록에 적용했을 뿐입니다. 즉, 그는 자신의 인생을 다시 편집한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본질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만들어갈 때, 남이 정해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가 아니라 그 역할에서 벗어나 자신의 선택으로 하루를 구성할 때 사람은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낍니다. 우리는 평생 회사가 정해준 일정, 사회가 요구한 기준, 가족이 기대한 모습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정은 얻었지만 주도권은 점점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더 이상 따라야 할 기준이 없는데 스스로 기준을 세워본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적 삶이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미 있다고 느끼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전환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시선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익숙한 보호막을 내려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자들은 이것을 주체성이라고 부릅니다. 주체적으로 산다는 것은 혼자 고집을 부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택의 책임을 남에게 넘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잘 되든 못 되든 그것이 나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박민수 씨가 섬으로 간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판단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선택이 그를 살렸습니다. 창조적 삶에는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재미입니다. 많은 어른들이 재미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재미는 사치이고 철이 없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재미를 아주 중요한 신호로 봅니다. 재미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드는 상태를 학자들은 플로우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에서 사람은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만족을 느낍니다. 아이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이들은 늘 창조적입니다. 빗자루를 주면 말을 타고 상자를 주면 집을 만듭니다. 잘해야 한다는 압박도 평가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오직 재미있기 때문에 몰입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 감각을 잃어버렸을까요? 성실해야 한다는 압박, 제대로 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재미를 점점 밀어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 많은 분들이 뭘 해도 재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미를 느끼는 감각이 오래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각은 사용하지 않으면 둔해집니다. 다시 깨우려면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시시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낚시가, 걷기가, 글쓰기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내가 선택했고 내가 즐겼다는 사실 자체가 창조의 시작입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점은 창조는 혼자만의 세계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창조적 삶을 사는 사람일수록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사람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유가 생기면 만남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박민수 씨가 마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스스로의 삶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말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 맞습니다. 관점의 변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삶은 결국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60 이후에 창조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실제로 무엇을 하면 좋은지 아주 현실적인 5가지 방법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거창하지 않지만 꾸준히 하면 삶의 결을 바꾸는 방법들입니다. 이 5가지는 특별한 재능이나 큰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이미 가지고 계신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 다르게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겼다면 다음 이야기가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차례입니다. 창조적 삶이 무엇인지 이해했다면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나는 무엇을 하면 되는가? 많은 분들이 여기서 다시 멈춥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 이후의 삶은 인생을 다시 증명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방향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는 작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삶의 중심을 바꿔놓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체적 관점을 기르는 것입니다. 주체적 관점이란 남들이 정해준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하루를 선택하는 힘입니다. 평생 우리는 이 나이에 이 정도는 해야지, 남들이 뭐라고 볼까라는 생각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60 이후에도 그 기준을 붙잡고 있으면 삶은 계속 남의 손에 맡겨집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질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처음에는 답이 잘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자체가 연습입니다. 오늘 먹고 싶은 음식, 오늘 걷고 싶은 길,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이런 사소한 선택을 내가 직접 하는 것부터가 주체성의 시작입니다.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남의 기대가 아닌 내 감각을 존중해 보세요. 그 감각은 생각보다 빠르게 살아납니다. 두 번째는 재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재미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재미는 철없음이 아니라 생명력의 신호입니다. 재미를 느낀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잘해야 할 필요도 없고 남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웃고 내가 몰입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어떤 분은 걷는 게 재미있고, 어떤 분은 요리가 재미있고, 어떤 분은 손주와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재미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재미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이 시간만큼은 괜찮다고 느낄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그 시간이 늘어날수록 우울과 무기력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잃습니다. 세 번째는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노트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거창한 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무엇을 했는지, 무엇이 좋았는지, 무엇이 불편했는지를 적어보세요. 사람은 기록할 때 비로소 자신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냥 흘러가던 하루가 의미를 가진 하루로 바뀝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감사한 일을 3가지씩 기록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감이 눈에 띄게 낮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록은 삶의 초점을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옮겨주기 때문입니다. 박민수 씨가 섬에서 처음 느꼈던 변화도 바로 이 기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을 붙잡아두는 힘, 그것이 기록입니다. 네 번째는 공간을 바꾸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공간에만 있으면 생각도 같은 자리에서 맴돕니다. 뇌과학자들은 새로운 환경이 뇌를 깨운다고 말합니다. 익숙한 공간에서는 뇌가 최소한으로만 작동하지만 낯선 공간에서는 감각이 깨어납니다. 멀리 갈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와 다른 산책로, 처음 가보는 시장,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던 작은 카페면 충분합니다. 공간이 바뀌면 시선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삶의 가능성도 함께 넓어집니다. 박민수 씨가 섬으로 간 것은 극단적인 예일 뿐, 본질은 환경을 흔드는 것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의무적인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억지로 모임에 나가라는 뜻도 아닙니다.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연결되는 관계입니다. 취미 모임, 봉사활동, 동네 강좌 같은 곳에는 나이와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 하나가 굳어있던 생각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존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나를 다시 발견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하지만 완전한 고립은 마음을 마르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수가 아니라 질입니다. 한두 사람이라도 충분합니다. 이 5가지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 기준으로 선택하기, 재미를 허락하기, 하루를 기록하기, 공간을 바꾸기, 새로운 관계에 마음 열기. 어느 것 하나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5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삶은 서서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중요한 것은 한꺼번에 다 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만 해도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걸 한다고 정말 달라질까요?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만에 인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5가지를 실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1년 후 모습은 분명히 다릅니다. 전자는 하루하루가 연결되고 후자는 하루하루가 끊어집니다. 연결된 삶에는 방향이 생기고 방향이 있는 삶에는 의미가 생깁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60 이후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다음 이야기는 그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올라가고 중년은 버티고 노년은 내려오는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60이 넘으면 자연스럽게 기대를 낮춥니다.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무리하지 말고 조용히 지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바로 수많은 노년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오해입니다. 인생은 절대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특히 60 이후의 삶은 내려오는 시간이 아니라 비로소 자기 인생을 직접 운전하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누구의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회사가 요구한 역할, 가족이 기대한 모습, 사회가 정해준 기준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분명 존중받아야 할 삶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삶 속에서 나 자신은 늘 뒤로 밀려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했는지, 어떤 삶이 나에게 맞는지 진지하게 묻고 답할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60 이후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남이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박민수 씨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살아볼 것인가. 그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매일의 평온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대가 되었고, 하루를 보내고 나면 오늘도 잘 살았다는 느낌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진짜 행복의 모습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노년기의 행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과가 아니라 의미에서 오는 만족. 더 많이 이루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나에게 의미 있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60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의미 있는 하루를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노년은 이미 성공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60 이후의 삶이 항상 즐겁고 가볍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아픈 날도 늘어납니다. 외로움이 찾아오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창조적으로 사는 사람은 고통을 없애려고만 하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작은 자유를 찾습니다. 오늘은 쉬어도 괜찮고 내일은 다시 걸어도 괜찮다는 유연함을 가집니다.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나이에 뭘 해? 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포기입니다. 60년을 살아냈다는 것은 이미 충분한 증명입니다. 여러분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책임지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남은 인생을 자기답게 살 자격이 없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삶의 후반부는 축적의 시간이 아닙니다. 더 많이 모으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향유의 시간입니다. 내가 쌓아온 경험을 천천히 음미하고 내가 지나온 길을 이해하며 나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창조적으로 산다는 것은 대단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하루를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엮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핵심은 이것 하나입니다. 행복은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동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만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하루를 살기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서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 나를 위해 한 가지를 선택했다. 그 선택이 산책이든 기록이든 새로운 생각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한 문장이 쌓이면 인생의 방향은 분명히 바뀝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남은 인생을 흘러가듯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직접 만들어 가고 싶으십니까?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인생입니다.